죽여서는 안 됩니다. 저를 살려두면 이 궁이 무너질 겁니다. 그 말이 제 이름과 함께 왕의 귀에 들어갔다는 걸 알았을 때 저는 이미 물러설 수 없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끝을 생각한 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아닙니다. 저는 그저 궁에 들어와 살아남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조선에서 태어난 여자의 인생이란 태어나는 순간 이미 반쯤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특히 저처럼 미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더더욱 그랬습니다. 선택지는 많지 않았고 거절권 같은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궁녀가 된 것도 제 의지가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궁은 늘 사람을 필요로 했고 집안은 늘 입 하나라도 줄이길 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름보다 직책으로 불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 한마디, 눈길 하나에도 이유가 있어야 했고 이유 없는 감정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는 궁녀들은 똑똑하거나 조용하거나 혹은 운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셋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동선, 정해진 시간, 정해진 표정. 궁 안의 하루는 늘 반복이었고 그 반복이 안전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전이 깨진 건 아주 사소한 순간이었습니다. 시선을 느꼈고 고개를 들었고 그 눈길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숙종 임금은 감정을 숨기는데 능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좋으면 좋다고 싫으면 싫다고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그것이 정치적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보다 그 순간의 감정이 더 중요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받는 순간 기뻐하기보다 두려웠습니다. 궁에서 왕의 관심은 축복이자 재앙이었으니까요. 역사적으로도 숙종은 후궁을 많이 두었고 그 관계를 정치적으로 활용한 군주였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런 기록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하루아침에 제 위치가 달라졌다는 것만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달라졌고 말수가 줄어들었으며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궁은 언제나 먼저 눈치를 챘습니다. 저는 조심하려 애썼습니다. 눈에 띄지 않으려 했고 말수를 줄였으며 욕심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궁이라는 곳은 욕심이 없어도 욕심을 씌워주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이미 저를 위험한 존재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왕의 관심을 받는 여자는 그 자체로 변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후궁이 되었습니다. 희빈이라는 호칭은 영광처럼 들렸지만 실상은 더 많은 눈과 더 많은 적을 의미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하루는 감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웃어야 할 때와 고개를 숙여야 할 때,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를 끊임없이 구분해야 했습니다. 궁 안에는 이미 왕비가 계셨습니다. 2년왕 후 조용하고 단정하며 정치적으로도 큰 흠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이길 생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애초에 비교 대상이 될 거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늘 생각보다 빠르게 선을 넘습니다. 그리고 그 선을 넘는 건 당사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벌어지곤 합니다. 제가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 궁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후궁의 아이, 그것도 왕의 총애를 받는 여자의 아이는 단순한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정치 그 자체였습니다. 실제로 역사에서 왕자의 탄생은 곧 세력의 형성을 의미했고 저는 그 한가운데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더 이상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둘러싼 사람들이 생겼고 그들은 저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더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남인이라 불리던 정치 세력은 제 존재를 기회로 보았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무서웠지만 동시에 거부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거부하는 순간 저는 보호를 잃게 될 테니까요. 궁은 이상한 곳입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발밑이 더 미끄러워집니다. 저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오래가지 않았고 관심은 언제든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는 너무 높은 곳에 와 있었습니다. 내려가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이름 앞에는 늘 위험이라는 말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저 하나 때문에 궁이 흔들린다. 나라가 시끄럽다. 왕이 판단을 흐린다. 그 말들은 점점 커졌고 마침내 왕의 귀에까지 닿았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사랑으로 끝나지 않겠구나 하는 것을요. 아직 저는 왕비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누군가는 저를 왕비보다 더 위험한 존재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를 그대로 두면 왕비가 바뀔 겁니다. 그 말이 궁 안에서 공공연하게 돌기 시작했을 때 저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궁에서 소문은 늘 사실보다 빨리 움직였습니다. 특히 왕의 총애를 받는 여자가 있을 때는 더 그랬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을 뿐인데 이미 누군가는 제 미래를 대신 정해두고 있었습니다. 누구는 제가 왕비가 될 거라고 했고 누구는 제가 나라를 어지럽힐 거라고 했습니다. 정작 제 의사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숙종의 관심은 점점 노골적이었습니다. 사람을 보내 안부를 묻고 작은 말에도 반응하며 제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 관심이 저를 보호해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저를 가장 위험한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궁 안에서 왕의 마음은 곧 권력이었고 그 권력은 언제든 정치로 번졌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이 시기는 당쟁이 극도로 격화된 때였습니다. 서인과 남인, 그 중에서도 왕비, 인현왕후를 지지하는 세력과 저를 중심으로 뭉친 남인 세력은 서로를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한 사람의 후궁이었지만 제 존재는 이미 정치적 기호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를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가 곧 입장을 뜻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권력의 중심에 선다는 건 동시에 모든 화살이 향하는 표적이 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더 조심하려 했습니다. 말을 아꼈고 감정을 숨겼으며 불필요한 행동은 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미 흐름은 제 손을 떠나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변화는 아이의 존재였습니다. 왕자가 태어나자 궁 안의 질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후궁의 아이가 아니라 왕의 후계 가능성이 생긴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역사에서도 숙종은 왕통 문제에 민감했고 세력들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저를 지켜주는 방패이자 저를 앞으로 밀어내는 무기였습니다. 그때부터 제 주변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조언을 한다는 사람, 걱정하는 척하는 사람, 은근히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들, 모두 저를 위한다는 말로 접근했지만 그 속내는 각자 달랐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으려 애썼지만 완전히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궁에서 혼자는 곧 죽음을 의미했으니까요. 인현왕후와의 사이는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점이 더 숨막혔습니다. 말없이 예를 갖추는 얼굴,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태도. 저는 그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없었고 그 알 수 없음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궁에서는 드러난 적보다 숨겨진 적이 더 위험했습니다. 숙종은 점점 흔들렸습니다. 왕비와 후궁 사이의 문제를 정치로 끌어들이면서도
그 무게를 끝까지 감당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아 보였습니다. 오늘은 제 말을 들어주는 듯 하다가 내일은 왕비의 입장을 생각하는 모습, 그 변덕은 사람들을 더 과감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는 결단을 재촉했고 누군가는 상황을 이용하려 들었습니다. 결국 상소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왕비의 처신을 문제 삼는 글, 궁중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 그 안에는 제 이름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아도 누구를 위한 말인지 분명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글들이 읽히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서는 순간 모든 책임이 제게 돌아올 게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2년왕 후의 폐위가 결정되었습니다. 왕비를 내친다는 건 조선 역사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단순한 부부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선택이었습니다. 그 결정을 들었을 때 저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선택이 어디까지 갈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으니까요. 사람들은 제가 웃었을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거라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저는 그날 밤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의 자리가 비워졌다는 건 누군가가 그 자리를 채워야 한다는 뜻이었고 그 누군가가 바로 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궁은 조용했지만 그 침묵은 폭풍 전의 고요였습니다.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물러설 수 있는 길은 사라졌다는 것을요. 선택하지 않아도 선택은 이미 저를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궁 안에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부로 중전이 바뀝니다. 그 말이 정각 안에 울려 퍼졌을 때 저는 잠시 숨을 쉬는 법을 잊었습니다. 이건 기회도 영광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조선에서 왕비는 자리가 아니라 상징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여인이 아니라 나라의 질서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왕비가 바뀐다는 건 단순한 인사 이동이 아니라 정치판 전체를 뒤엎는 일이었습니다.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저는 그 자리를 원한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2년왕 후가 폐위된 뒤 궁 안은 기묘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마치 모두가 숨을 죽이고 다음 장면을 기다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제 이름은 점점 더 자주 오르내렸습니다. 공식적으로 아무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지만 이미 결론은 정해진 분위기였습니다. 왕의 총애, 왕자의 존재, 그리고 정치 세력의 계산.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 개인의 의사는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장희빈의 왕비 책봉은 조선 왕조에서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궁녀 출신, 후궁 출신 왕비. 전례가 거의 없었고 그렇기에 반발도 거셌습니다. 하지만 숙종은 밀어붙였습니다. 그 결정이 나라에 어떤 파장을 낳을지보다 그 순간의 확신이 더 중요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확신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책봉식 날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시선이 제 얼굴을 훑고 지나갔고 그 시선들에는 축하보다 평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저 자리에 어울리는가, 저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가. 저는 그 질문들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답할 수 있는 건 시간이었으니까요. 왕비가 되고 나서야 알게 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궁은 더 넓어졌지만 제 움직임은 더 좁아졌습니다. 말 한마디, 손짓 하나에도 의미가 붙었고 사소한 선택 하나가 곧 정치적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이전엔 피하면 됐던 일들이 이제는 직접 결정해야 할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숙종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이전처럼 자주 찾아오지 않았고 말수도 줄었습니다. 사랑이 식었다기보다는 역할이 바뀐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결과를 함께 책임져야 할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변화는 빠르고 냉정했습니다. 왕의 관심은 늘 그렇게 이동했습니다. 궁안의 적대감은 노골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수군거림과 눈빛이었다면 이제는 공개적인 반발과 상소로 드러났습니다. 왕비의 자격을 문제 삼는 글, 궁중 질서를 논하는 말들. 그 모든 것의 끝에는 항상 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정말 중전이 될 자격이 있는가? 저는 그 질문에 답하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고 불필요한 행동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조심스러움은 저를 더 멀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계산적이라고 했고 냉정하다고 말했습니다. 왕비가 되기 전엔 생존이라 불리던 태도가 왕비가 된 뒤엔 야망으로 해석됐습니다. 그 사이 인현왕후는 다시 궁 밖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패서인. 그 사실은 제 마음 한편을 계속해서 건드렸습니다. 이 자리가 그분의 자리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한 사람이 바로 저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외면하려 해도 그 그림자는 늘 제 뒤에 있었습니다. 가장 불안했던 건 아이였습니다. 왕자의 존재는 제 힘이자 약점이었습니다. 아이가 있는 한전은 쉽게 밀려나지 않을 거라들 말했지만 동시에 아이 때문에 더 큰 적을 만들고 있다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왕통은 언제나 가장 날카로운 칼이었고 그 칼날은 늘 가장 가까운 사람을 향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선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내려다본 풍경은 결코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바람은 이미 방향을 바꾸고 있었고 저는 아직 그 사실을 애써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정점에 서 있다는 건 곧 추락이 가장 빠르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여자를 중전 자리에 그대로 두면 화가 궁을 덮칠 것입니다. 그 말이 다시 상소문에 등장했을 때 저는 이미 끝이 가까워졌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왕비가 된 뒤로 저는 하루도 편히 숨 쉰 적이 없었습니다. 정점에 올랐다는 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사소한 실수 하나가 곧 나라를 어지럽히는 죄가 되었고 침묵조차 의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궁은 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듯 보였지만 실상은 저를 향해 천천히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숙종의 마음은 이미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왕비로 책봉되던 날의 확신은 점점 흐려졌고 그 자리를 피로와 회의가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부담은 모두 왕의 어깨로 돌아갔고 그 부담의 원인으로 가장 쉽게 지목되는 건 언제나 저였습니다. 사랑은 책임 앞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감정이라는 걸 저는 그때 배웠습니다. 결정적인 변화는 인현왕후의 복위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였습니다. 폐위가 잘못이었다는 주장, 왕실의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 이전엔 감히 꺼내지 못하던 말들이 공공연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여론이 아니라 힘의 이동을 의미했습니다. 정치 세력의 균형이 다시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미 오래전부터 불안했지만 그 불안이 현실이 되는 단계에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 주변엔 예전만큼 사람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를 밀어 올리던 이들은 한 발 물러나 있었고
조언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궁에서 침묵은 충성보다 빠른 신호였습니다. 떠날 준비가 끝났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이 무렵 벌어진 사건이 바로 무고의 옥입니다. 역사적으로 기록된 그대로 저는 인현왕후를 저주하기 위한 무속행위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를 받게 됩니다. 지프로 만든 인형, 이름을 적은 종이, 비밀스러운 의식. 지금 와서 보면 조잡하고 원시적인 이야기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당시엔 치명적인 죄였습니다. 왕실을 저주하는 행위는 곧 반역과 다름없었으니까요. 제가 그 일에 어디까지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의견이 갈립니다. 직접 주도했는지, 주변의 과잉 충성이었는지, 혹은 의도적으로 덧씌워진 죄였는지, 분명한 건 그 모든 것이 저를 향해 한 방향으로 모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부정했지만 부정은 이미 힘을 잃은 뒤였습니다. 숙종은 더 이상 저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그건 분노도 배신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려놓은 표정이었습니다. 왕은 결정을 내려야 했고 그 결정은 늘 가장 약해진 쪽을 향합니다. 인현왕후는 되돌릴 수 있는 선택이 되었고 저는 정리해야 할 실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왕비의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명을 받았을 때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담담했습니다. 이미 마음 한구석에서는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는 다시 후궁의 자리로 내려왔고 동시에 모든 보호를 잃었습니다. 궁은 잔인할 정도로 빠르게 태도를 바꿨습니다. 며칠 뒤 인현왕후가 복이 되었습니다. 중전의 자리는 다시 제자리를 찾았다는 평가를 받았고 궁 안은 안정을 되찾았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그 안정이 제 희생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굳이 입 밖에 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역사는 늘 정리됩니다. 그리고 제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사약. 왕비였던 여자가 맞이하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확실한 끝. 도망칠 수도 변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에야 저는 이 모든 이야기가 개인의 욕망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걸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저는 선택받은 존재였고 동시에 버려질 존재였습니다. 사약을 앞에 두고 앉아 있었을 때 제 인생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진 않았습니다. 그럴 여유도 의미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궁에 들어온 순간부터 이 끝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올라갈 수 있었기에 올라갔고 내려와야 했기에 내려오는 것뿐이었습니다. 잔은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잔이 제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더 이상 기록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내려졌을 때 저는 그제야 이 이야기의 끝이 어디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런 결말로 흘러온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약은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왕비였던 사람에게 허락된 마지막 예우라고들 했지만 그건 예우가 아니라 정리였습니다. 조선은 늘 그렇게 사람을 치웠습니다. 소란 없이, 감정 없이, 필요 없어진 순간의 말입니다. 저는 그 잔을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오래 본다고 해서 운명이 바뀌지는 않으니까요. 사람들은 저를 욕심 많은 여인으로 기억할 겁니다. 궁녀에서 왕비까지 올라간 여자, 결국 저주와 음모로 몰락한 인물. 하지만 제 삶을 단 한 단어로 묶는다면 욕망이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조선이라는 판 위에서 여자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극히 제한되어 있었고 저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갔을 뿐입니다. 역사는 늘 결과만 남깁니다. 왜 그 선택을 했는지, 어떤 압박 속에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살아남은 쪽의 이야기가 정의가 되고 사라진 쪽은 교훈이 됩니다.
저는 그 교훈으로 사용되기 위해 남겨진 이름이었습니다. 제가 사라진 뒤 궁은 다시 안정을 되찾았다고 기록됩니다. 중전은 제자리를 찾았고 왕은 현명한 선택을 한 군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정은 한 사람을 밀어내고서야 유지된 균형이었습니다. 그런 질서는 언제든 또 다른 희생을 요구합니다. 아이의 얼굴이 잠시 스쳤습니다. 제 아들 왕이 되었지만 평생 불안 속에 살아야 했던 아이. 저는 그 아이에게 보호막이었을까요? 아니면 짐이었을까요? 그 답은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이 막장 같은 정치의 대가는 다음 세대가 고스란히 떠안았다는 사실입니다. 사약을 들이켰을 때 특별한 감정은 없었습니다. 억울함도 분노도 후회도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선택의 끝에 도착했다는 묘한 안도감만이 남았습니다. 올라갈 수 있었기에 올라갔고 내려와야 했기에 내려왔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여인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리를 둘러싼 욕망, 사람보다 판을 먼저 생각하는 구조, 그리고 그 안에서 소모되는 인간들. 조선의 막장 드라마는 그렇게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사라졌지만 이야기는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순간 이 막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